병수발 다 했는데 유산은 딴 여자에게 간다네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손에서 국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깨진 그릇보다 더 크게 제 마음이 깨졌습니다. 40해를 같이 산 남편,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건 제 이름이 빠진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0살, 시장에서 장사하던 엄마 대신 배달 간 날이었어요. 퉁명스러운 말투에 볼품없는 셔츠 차림. 근데 왠지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났죠. 사랑이었을까요? 아니, 그냥 그땐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결혼은 빠르게 치러졌고 시댁살이도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왔냐? 속삭이는 시누이들 눈빛에 매일 눈물로 베개를 적셨죠. 그래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묻어냈고 나쁘게 말하면 방관자였죠. 아이 셋 낳고 낮엔 일하고 밤엔 아이 재우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위암 말기, 병원에서 돌아오던 그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당신 미안했어, 평생. 그 말 한마디에 그간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론 정말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수저 하나, 땀 닦는 수건 하나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밤잠도 못 자고 기저귀도 갈며 남편 손이 되어서 살았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기 직전 써놓은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남편의 숨은 점점 가빠졌고 산소호흡기를 낀 채로 겨우 눈만 깜빡였죠. 애들 불러. 그게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돌렸고 아이들은 늦은 밤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큰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불렀고 작은아들은 조용히 아버지 손을 잡았죠. 그리고 막내딸은 제 옆에 앉아 눈치만 보며 묻더군요. 엄마 혹시 아버지 유언장 썼대? 그땐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이 모든 상처의 시작일 줄은요. 3일장 치르고 허망한 마음으로 빈소를 정리하던 그날, 작은 아들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버지가 남긴 거야. 봉투를 열었습니다. 냄새가 배어있는 유언장 종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수익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그리고 이정은. 이정은 누구야? 제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이름에 작은아들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그게 그냥 지인 중에 하나야. 아버지가 고마운 사람이라서 조금 챙기고 싶다고 했대. 고마운 사람. 남편이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제 손을 붙들고 미안하다, 고맙다 하던 그 입으로 딴 여자 이름을 적었다는 건가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랑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제 이름 한 줄 없이 딴 여자에게 집을 넘기고 통장을 쥐어준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안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묻고 또 물었어요. 정말 그 여자가 당신한텐 나보다 중요했어? 차갑게 식은 방, 이불 속에서 끝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막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정은 씨가 병원비 많이 도와줬대. 아버지 힘들 때 곁에 있어줬다고. 그래서 그 여자한테 유산을 줘도 된다는 거니? 말끝이 떨렸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들고 누워서 말도 못할 때 속옷 갈아입히고 죽 끓이고 밤새 화장실 데려다 준 건 저였어요.
애들 뒷바라지에 남편 뒷수발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빈손으로 쫓겨나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딸, 그 누구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뜻인데 어쩌겠어. 그래요. 이제 저 혼자 남은 거겠죠. 그 사람의 수발을 다 드리고도 남은 건 유언장 한 장과 무너진 자존심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내려놓은 채 살았습니다. 말도 줄였고 웃는 법도 잊었고 사람 만나는 일도 꺼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도저히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 이정은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인연이길래 내 남편의 유산을 가져가야 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금은 이미 풀려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문자, 통화 기록, 사진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이정은 누나 오늘도 죽 끓여줘서 고마워요. 형님 지금 잠드셨어요. 기운 없으셔도 제게 기대셔도 돼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간병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누나, 기대세요. 죽 끓여줘서 고맙다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남편 병상 옆 웃고 있는 여자. 그 옆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 분명 남편은 병실에 가족도 못 들어오게 하던 시기에 그 여자를 불렀던 겁니다. 그걸 보고도 차마 삭제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칠을 더 참았습니다. 그저 묻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남편 곁에 있었는지를요. 결국 주소지를 추적해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입원할 때 입력한 보호자 전화번호에 적혀 있던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작은 꽃집이었습니다. 꽃집 문을 열자 향긋한 냄새가 퍼졌고 그 안에서 조용히 꽃을 다듬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정은 씨 맞죠? 고개를 든 여자의 얼굴엔 놀란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시죠? 김태준 씨 아내입니다. 아니, 그 사람 정식 아내요.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시겠구나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안쪽으로 들어오라 했고 우린 꽃냄새 나는 작은 창고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하고 20년 전 그 사람이 제게 손 내밀었어요. 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줬고 그 뒤로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은 저를 자주 찾아왔죠. 그 사람 결혼한 거 알았을 텐데 알았어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절대 선 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마음 한 조각만 받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마음 한 조각? 그 조각이 내 인생을 부숴버렸다고요.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고 난 뒤 아무도 곁에 없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바쁘고 당신도 멀리 있다고. 그건 그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지켰는지 당신이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제게 남긴 집, 제가 정리해서 바로 처분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한 푼도 손대지 않을게요. 그제야 가슴에 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가 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딴 여자 마음까지 챙기고 있었단 사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안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 이제야 알겠어요. 그 여자한테 준 마음까지 나더러 덮어달란 뜻이었구나. 참 나쁘네요, 정말. 그날 밤 제 생애 가장 깊고 조용한 분노가 이불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유언장이 도착했습니다. 노트 한 권, 병실에 있던 메모장에 남편이 손으로 직접 써내려간 글씨였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화야, 미안하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너야. 하지만 내가 가장 미안했던 사람도 너였어. 그 문장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2장, 3장. 페이지를 넘길수록 남편의 속마음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는 그 울음을 외면했고 내가 병원에 나를 데려다주던 날엔 숨이 턱 막히는 고마움을 말하지 못했다. 그 사람답게 길고 장황한 설명은 없었지만 그 몇 줄 안 되는 글에 그 사람의 모든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 적힌 한 문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 집은 정은이에게 줘라. 그 애가 아니었으면 나는 고통 속에 숨도 못 쉬었을 거야. 정은이, 이름 석자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유산. 그 집은 결국 그 여자에게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간병인을 불러 마지막까지 입에 죽을 넣어준 사람이 그 여자였고 그걸 이유로 남편은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남긴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도 미친 듯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가정을 지킨 아내는 그저 조용히 뒷전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밥을 짓고 병원 바닥에 앉아 잠을 자며 병수발을 다했던 저는 마지막 순간에 사랑했다는 말 한마디, 손글씨 몇 줄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 문서는 이정은 씨 앞으로 임의명의 이전 신청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변호사의 말에 모든 기운이 빠졌습니다. 아들한테라도 줬으면 좋았을 걸. 이게 뭐야? 중얼거리다 말고 그 길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나왔고 며느리는 식탁 정리를 하다 말고 인사를 했습니다. 너 아빠 유언장 봤니? 아니요, 왜요? 아빠가 마지막에 그 집을 딴 여자한테 넘겼대. 이정은이란 사람. 아들의 얼굴이 순간 딱 굳었습니다. 이정은? 그 이름 나도 들어봤어요. 아빠 입원했을 때 자꾸 그 사람한테 뭘 부탁하더라고요. 그땐 간병인이겠거니 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분이랑 법적으로 뭔가라도? 없어. 근데 아빠가 그 사람한테 집을 줬대. 그리고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더라.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켜준 건 가정이 아니라 자신의 비밀이었던 거죠. 그날 밤 아들네 집 소파에 앉아 혼자 말했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내 인생에 당당하고 싶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그 사람의 그림자 아래에 살지 않겠다고. 이 억울함을 내 입으로 꺼내야겠다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마지막 손글씨가 떠올랐다. 정은이에게 집을 줘라. 그 한 줄이 내 40년 결혼 생활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문득 생각했다. 나라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서 뭐였을까? 가사노동, 병수발, 명절 상차림, 며느리 맞이, 시댁 제사. 내 이름은 남편의 삶에서 언제나 당연한 존재였던 걸까?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해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남편이 고른 여행지, 남편이 원하는 집. 모든 선택의 중심엔 내가 없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서 선택한 이름은 결국 나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아니고 정은이라는 여자였다.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끔 마주쳤던 깔끔한 옷차림의 여자. 나는 그녀가 간병인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곁에 있었고 그 사람 유언 속에도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았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다.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지난번 남편의 병원비 문제로 찾아왔던 그곳. 문을 열자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나는 조용히 앉아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요. 아니, 제 인생을요. 변호사는 놀란 눈치였다. 남편이 남긴 집이 딴 여자 앞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군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혹시 그 여자가 사기나 횡령 같은 걸로 고소될 수는 없을까요? 그 사람이 병석에서 혼자 집문서 넘긴 거라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변호사는 조금 생각하다 말했다. 병원 기록이나 저 정신 상태에 대한 진단서, 당시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간병 기록도 확인해 봐야겠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내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모든 하루하루를 이제는 기록할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싸울 차례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핸드폰을 열어 메모장을 켰다. 첫 문장엔 이렇게 썼다. 병수발 다 했는데 유산은 딴 여자에게 간다네요. 그게 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나는 집을 되찾으려 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그 집,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구석이 없는 그 공간을 결코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없었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법조항을 뒤지고 공증된 문서를 준비했다. 내 이름이 아닌 그 집, 하지만 누구보다 내가 오래 지켜온 삶의 터전. 그 집은 사실상 부인의 돌봄 아래 유지된 공간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한 줄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남편의 사망 직전 작성된 유언장. 거기엔 모든 게 정은의 이름으로 남겨져 있었다. 본인의 자유의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 말이 법정에서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잠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사람들은 날 위로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잊고 살아.
하지만 그 말이 제일 잔인했다. 잊고 살 수 있을 만큼 나는 대충 살아오지 않았다. 심지어 정은은 내게 연락해왔다. 미안해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목소리 끝엔 연민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연한 얼굴이었다. 그래도요, 남편분이 저한테 남긴 건 사랑이었어요. 그걸 부인도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싸우는 상대는 집이나 법이 아니라 이미 뒤틀린 사람들의 감정이었다. 이 집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마침내 모든 걸 내려놓았다. 그 집도, 그 이름도, 그리고 그 사람도. 결국 내가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걸 깨달은 건 아주 길고도 쓰라린 배신의 끝자락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나는 여전히 혼자다. 하지만 더는 무너지지 않는다. 남편이 남긴 집은 법적으로 정은의 손에 넘어갔다. 소송은 길고 지리했지만 결국 나는 그 집을 놓아줬다. 처음엔 억울했다. 분노도 컸다. 하지만 이젠 안다. 그 집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켰다는 사실이다. 정은은 그 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이웃들에게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다. 아내가 있는데 그걸 가져간 여자라며? 병수발 안에 뒀다며? 집 앞에 놓인 화분이 며칠째 말라가는 걸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그게 내가 가진 집이야. 물려받았지만 뿌리 내릴 수는 없겠지. 나는 지금 작은 아파트 전셋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밥을 지을 땐 내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이고 늦은 밤이면 조용히 책을 펴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잘했어. 너 정말 잘 견뎠다. 남편의 유품은 모두 정리해버렸다. 그의 이름 석자를 이제 내 인생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는 그림자였지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유서 한 장을 써넣었다. 내 남은 유산은 노년의 삶을 홀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쓰이기를. 그들은 단지 늙은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인생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병수발 다 했는데 유산은 딴 여자에게 간다던 그 여자는 아직도 그 집에서 혼자란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댓글로 사연자 응원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